서울 서초구 법원 건물 안,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복도 안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회색 벽과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김도현 67세은 한 장의 서류를 손에 쥔 채 덤덤히 서 있었다. 그 서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협의 이혼 확인서. 도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한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살아왔고 퇴직한 지 불과 2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은퇴 후엔 조용히 책을 읽고 동네 산책을 하며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을 꿈꿨다. 그러나 지금 그는 혼자였다. 아내와 마주하지 않은 채 각자 다른 방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가는 절차만 남아 있었다. 복도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들이 보였다. 어떤 이는 서로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러나 도현의 얼굴은 담담했다. 아니, 담담한 척을 하고 있었다. 가슴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갈라진 벽처럼 갈라져 있었고 그 벽 너머로 새어나오는 차가운 바람에 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였다. 정말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일까? 법원 직원이 번호를 불렀다. 67번, 김도현 씨 들어오세요. 그 순간 도현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문 앞에 서니 한평생 함께 산 아내 윤정이 65세가 먼저 방 안에서 나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지 않았다. 회색 코트를 단정히 여미고 이미 마음은 다른 세상에 가 있는 듯 했다. 정희의 얼굴에는 후회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냉정한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도현의 마음을 더 날카롭게 찔렀다. 이게 40년 함께 산 부부의 끝이라니. 재판관이 짧게 절차를 안내했다. 두 분 모두 이혼에 동의하신 거 맞습니까? 정희가 먼저 짧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도현의 차례가 왔다. 순간 그의 입술이 굳어졌다. 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네, 동의합니다. 단 3초의 대답이었지만 그 3초 안에는 수십 년의 기억이 밀려왔다. 재판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두 분은 법적으로 오늘부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서류에 서명하시죠.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가 도현의 시야 속에서 뿌옇게 흔들렸다. 손가락이 펜을 잡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순식간에 스쳐갔다. 첫 출근 날 도시락을 싸주던 정희의 미소.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함께 흘리던 눈물. 힘들 때마다 괜찮아, 같이 버티자라며 붙잡아주던 손길. 그러나 동시에 최근 몇 년간의 날카로운 말들이 그 기억 위를 덮어버렸다. 은퇴한 남자가 집에서 뭐 하나? 돈도 못 벌면서. 당신이랑 있으면 숨 막혀. 친구들이랑 여행이나 가는 게 100배 낫지? 노인네 냄새나, 제발 내 앞에서 잔소리 좀 하지 마.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도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도장을 찍었다. 쿵. 그 소리가 복도 안에 울릴 만큼 크게 느껴졌다. 종이 위에 찍힌 붉은 인주 도장이 마치 지난 삶에 찍히는 마지막 낙인 같았다. 정희도 조용히 도장을 찍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붉게 새겨진 서류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재판관이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두 분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셨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희 역시 고개만 숙인 채 조용히 일어나 나갔다.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40년을 함께한 시간은 그렇게 겨울의 눈송이처럼 흔적도 없이 흩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도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끝났구나.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속엔 슬픔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무겁게 눌러오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간 듯 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법원 건물을 나서며 도현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김현수는 법정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문득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부라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언젠가부터 아내 이정희의 눈빛은 따뜻함 대신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두 사람은 그저 평범했다. 월급날이면 소박한 돼지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고생을 위로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함께 손잡고 밤새도록 아기의 숨소리를 들으며 감격해했다. 그때만 해도 현수는 믿었다. 우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세월은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갔다. 현수가 직장에서 점점 더 바빠지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그 사이 정희는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마음의 서운함을 쌓아갔다. 당신은 회사가 집보다 중요한 거야.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그래?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잖아. 현수는 피곤한 얼굴로 변명하듯 답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돌렸다. 가족을 위해서라면서 정작 가족은 당신 얼굴을 보기 힘드네. 그 대화는 당시에는 별일 아닌 듯 지나갔지만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 생긴 금이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집안의 돈 걱정이 조금 줄어들 무렵 정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다. 현수가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들어오면 정희는 곧잘 말했다. 옷이나 제대로 좀 걸어놔. 당신이 집에만 들어오면 거실이 엉망이야. 현수는 억울했지만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옷걸이에 코트를 걸었다. 괜히 말대꾸했다가 더 큰 싸움이 되겠지 속으로 삼키며 그는 어느새 집에서조차 편히 숨쉬지 못하는 자신을 느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고 필요한 말만 오갔다. 애들 학원비 냈어? 이번 주말에 시댁 갈 거야. 마치 거래하듯 오가는 문장 속에서 사랑과 따뜻함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는 우연히 아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우리 남편. 뭐 그냥 돈 버는 기계지. 이제 나이 들어 퇴직하면 쓸모도 없을걸. 현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서늘해지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니. 그게 내 위치였나.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로는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상 형식만 남았다. 명절이면 가족 사진을 찍었지만 사진 속 웃음은 어색했고 집안에서는 늘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정희는 종종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 집에 돌아오면 값비싼 기념품과 화려한 사진들을 늘어놓으며 말했다. 당신도 좀 즐기고 살아야지. 근데 뭐, 당신이랑은 재미없을 것 같아. 그 말에 현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일만 해온 죄밖에 없는데. 밤이 깊어 아이들마저 독립해 떠난 뒤 집은 넓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현수는 점점 더 낯선 존재가 되어갔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도 아내의 눈치를 살폈고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이 집에서 나는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하지? 남편이자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그저 방해꾼일 뿐인가? 현수는 눈을 감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던 벽이 그때마다 아득히 무너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오래된 시계가 똑딱, 똑딱 시간을 알리며 깊은 저녁을 파고들고 있었다. 집안은 여전히 넓고 깨끗했지만 강호의 가슴속에는 싸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듯했다. 퇴직한 지 반년이 되어가면서 그는 부쩍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만큼 은주의 차가운 시선과 냉소적인 말투를 더 자주 마주하게 되었다.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었어요. 은주는 퇴근 후 가방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물었다. 책 좀 보고.
마당에 있는 화분도 손질했지? 강호는 나름대로 밝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화분 손질한다고 밥이 나와요. 이 집에 돈 들어오는 건 내가 다 책임지고 있는데 당신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강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날 밤 늦도록 책장을 덮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집에 찾아왔다. 손주가 제잘거리며 뛰노는 모습에 강호의 얼굴에는 모처럼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손주를 안고 천천히 거실을 돌며 옛날 자신의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아이고, 우리 손자 진짜 씩씩하네. 할아버지랑 기차 놀이할까? 그러나 은주는 그 모습을 보고는 대뜸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좀 조심해요. 애한테서 땀냄새 난다고 며느리가 싫어하잖아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 괜찮아요. 아버님이랑 노는 거 좋아해요 하고 변명했지만 이미 상처는 강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손주가 잠든 후 은주는 아들 내외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말했다. 솔직히 아버지가 이제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 죽겠어. 나도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이젠 남편까지 짐처럼 느껴진다니까. 아들은 당황하며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고 제지하려 했으나 강호는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간이 흘러 그의 생일이 다가왔다. 은근히 기대는 했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최소한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있겠지 하고. 하지만 그날 저녁 은주는 무심히 국을 휘젓다가 툭 내뱉었다. 오늘 생일이지? 근데 나 너무 바빠서 준비 못했어. 그냥 넘어가자고. 나이 들어서 무슨 생일이야.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철문처럼 강호의 가슴을 닫아버렸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그는 혼자 편의점에서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와 조용히 초를 켰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이고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강호야, 고생 많았다. 그래도 잘 버텨왔어. 촛불은 잠시 흔들리다 금세 꺼졌다.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지만 그 어둠 속에서 강호의 마음은 이미 마지막 줄기를 놓아버리고 있었다. 그 후로 은주는 더욱 대놓고 강호를 무시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우리집 남편, 퇴직하더니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니까. 진짜 꼴 보기 싫어더라고 농담처럼 떠벌렸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이웃이 멋쩍게 웃었지만 강호는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 이제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군. 그 깨달음은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거대한 쓰나미처럼 그의 영혼을 휩쓸었다. 그날 밤 강호는 한참을 고민하다 일기장을 꺼내 글을 적었다. 존중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지켜야 한다. 은주와의 인연, 이제는 끝내야 한다. 펜 끝이 떨리며 번번이 멈췄지만 결국 굵은 글씨로 다짐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긴 세월 억눌려왔던 자존심과 자유가 마침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는 기쁨의 눈물이었는지도 모른다. 김현수는 서재 창문 앞에 서 있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어왔지만 그의 눈빛은 더 차가웠다. 결혼 생활 40년, 그 안에서 묵묵히 쌓아온 인내가 한순간 무너져 내릴 듯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중얼거린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졌다. 저녁 식탁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이 도화선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박미정은 날카로운 말투로 남편을 몰아붙였다. 퇴직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제대로 하는 일이 없네. 집에서 눈치만 보고 앉아있는 게 남편이야? 그 말은 가시처럼 박혔다. 아들 내외가 함께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아버지를 두둔하지 않았다. 손자까지 어리둥절한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현수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온 노력이 한 줄의 말로 부정당하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 안에서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댔을 때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다. 결혼 초반, 미정과 함께 자그마한 전세방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따뜻했고 삶의 동반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눈빛조차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게 과연 부부일까? 내가 평생 함께해야 할 사람이 맞을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대답 없이 허공에 흩어졌다. 그는 침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지금 사진 속의 그 미소는 현실과 너무나도 달라 보였다. 그의 가슴에 억눌렸던 울분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박미정은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은 장 보러 같이 안 가도 돼.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존중도, 애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반복해온 무심한 명령처럼 들릴 뿐이었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삶을 잃기 전에, 내 남은 시간을 모두 삼켜버리기 전에 벗어나야 한다.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별을 떠올렸다.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처럼 다가왔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다. 일부러 집 앞 공원을 몇 바퀴 돌며 마음을 정리했다. 벤치에 앉아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에는 낯선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까지 무의미하게 살 순 없어. 그의 속삭임은 다짐처럼 들렸다. 집에 돌아와 거실을 지나치려 할 때 박미정이 여전히 차갑게 말을 던졌다. 밥 안 먹어? 늦게까지 밖에서 뭐 하다 온 거야? 현수는 대답 대신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함께한 얼굴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침착하게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만 간직해온 이혼 서류 양식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볼펜을 쥔 그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현수 씨,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온 미정이 놀란 듯 물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하고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미정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그러나 현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남은 삶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당신의 멸시 속에서 더 이상 나를 잃으며 살 순 없어. 그날 밤, 김현수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해방감을 느꼈다. 물론 앞날이 불확실했고 홀로 살아가야 할 두려움도 존재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보다 더 크게 자리한 건 스스로의 결단이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서늘한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며 오랫동안 눌려왔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벗겨지는 듯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나답게 사는 진짜 시작. 그의 눈빛은 다시금 별빛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고 정적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두 사람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창밖에는 여름 장마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조차도 이 집안의 긴장감을 덮어주지 못했다. 이제 더는 못 살겠소?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오히려 단호했다. 수십 년간 참고 눌러왔던 마음의 돌덩이가 마침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보다 오히려 피곤한 냉소가 깔려 있었다. 그래. 결국 그 말이 나오네. 내가 언제나 말했잖아.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라고. 그 말은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다. 박노인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지금이라도 참고 조용히 넘어가면 평소처럼 하루가 흘러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니었다. 정숙 씨.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하지 않소? 내가 평생 이 집을 위해 일했는데 당신한테 받은 말은 고작 무능하다는 비난뿐이었어. 정숙은 코웃음을 쳤다. 존중. 당신이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 다들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여행도 같이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찾는다는데 당신은 뭐 했어? 매일 신문이나 보고 정원에 앉아 있는 게 전부잖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소? 당신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집안을 위해 평생을 일터에서 버텼다오. 그걸 왜 몰라줘? 박노인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억눌러왔던 울분이 겉으로 터져나왔다. 몰라주긴. 당신이 뭘 그렇게 대단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숙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다. 은퇴하고 나서는 나한테 짐밖에 아니었어. 어디 가서 내가 당신 같은 남편 둔 여자로 보일까봐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친구들이랑 모임에 가면 남편 자랑을 하잖아. 근데 난 뭐라고 말해야 돼? 우리 남편은 집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이나 보낸다 이거야? 그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요? 박노인은 손을 부르르 떨며 물었다. 나도 나대로 노력했소. 당신이 모임에 나갈 때마다 용돈 쥐어주고 음식 준비해놓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다 지원했잖소. 그런데도 당신 눈에는 나는 늘 실패자였던 거요? 정숙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의자를 밀쳐 일어났다. 그래, 맞아. 실패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짐이었어. 이 집에 있으면서도 늘 쓸모없고 늘 초라한 모습으로만 남았잖아. 그 말에 박노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오랫동안 바라왔던 단 한마디를 오늘 끝내 들었다. 그것은 감사하다도 수고했다도 아닌 차갑고 무자비한 낙인짐. 잠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빗방울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고 집안은 그 소리에 잠식되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에게서 더 멀어지고 있었다. 좋소. 박노인은 낮게 중얼거렸다. 짐이라면 이제 내려놓겠소. 당신 옆에서 더는 무거운 돌덩이로 남고 싶지 않소. 그러니 이제 그만 끝내는 게 맞겠지? 정숙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끝내자고. 당신 같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내 입장에선 당신 같은 남편을 두고 살아온 세월이 이미 벌 받은 거야? 이제 와서 끝내든 말든 나한텐 달라질 게 없어. 달라질 거요. 박노인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조롱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남은 생은 내가 나답게 살겠소? 순간 정숙의 얼굴에 미묘한 당혹감이 스쳤다. 그동안 늘 눌려있던 남편이 이렇게 확고한 눈빛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숨기고 다시 냉랭한 태도로 말했다. 맘대로 해. 당신이 어디 나가서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며 정숙은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겨진 거실에는 박노인 혼자만이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해방감이 움트고 있었다. 그래. 이제는 끝내야 한다. 그래야만 숨을 쉴 수 있다. 밖에서는 천둥이 크게 울렸다.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의 파국을 증명이라도 하듯. 민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을 나선 그날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정을 안고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낯설고 멀게만 보였다.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다. 결혼 생활이라는 긴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왔는데 그 끝에는 눈부신 햇살도 따뜻한 환영도 없었다. 대신 적막과 허무만이 두 팔 벌려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끝났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치 오래된 나무 뿌리가 뽑히듯 가슴 한쪽이 뻥 뚫린 듯한 공허감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잠시 망설였지만 집이라고 부르던 곳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다. 가구 하나, 옷가지 하나,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을지라도 그 집은 이미 자신을 밀어낸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작은 여관방에 몸을 뉘었다. 좁디 좁은 침대 위에 누웠지만 왠지 그곳이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벽에 기대 앉아 휴대폰을 열었을 때 연락할 사람 하나 없는 현실이 그를 덮쳤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제 남이고 자식들은 중간에서 어쩔 수 없는 듯 침묵을 선택했다. 그와 함께 늙어갈 줄 알았던 동반자는 사라졌고 이혼 후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적막이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젊었을 때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았던 날들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부부 사이는 갈라지기 시작했고 존중과 대화는 사라졌다. 마치 오래된 집의 벽지가 조금씩 갈라지고 벗겨지듯 눈에 잘 띄지 않게 서서히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그 긴 세월을 버텨낸 자신이 안쓰럽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이 씁쓸하기도 했다. 민호 씨, 괜찮아요. 여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그는 얼른 눈가를 훔치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이제 그는 누구에게도 감정을 솔직히 드러낼 필요가 없는 처지가 되었다. 외로움은 뼈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을 억누르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로움도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처음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정해진 저녁 식탁에 앉아야 했던 삶. 하지만 이날 아침 그는 6시에 눈을 뜨고도 억지로 다시 눈을 감아 9시가 다 되어서야 느긋하게 일어났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다. 늦잠은 게으른 사람이나 자는 거야?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오를 뻔했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묘한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민호는 근처 공원으로 나가 천천히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문득 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아이를 키울 때는 이렇게 여유롭게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늘 바쁘고 늘 긴장하며 늘 책임감에 눌려 살아왔던 지난 세월. 지금은 아무도 그의 어깨를 붙잡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다. 이게 자유일까? 그는 중얼거렸다. 허무함 속에 스며든 작은 해방감은 아직 낯설었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삶이 주는 새로운 맛 같았다. 쓴맛 뒤에 살짝 번지는 단맛, 그것을 그는 오랜만에 느끼고 있었다. 여관방으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보는 푸른 하늘은 유난히 넓고 맑아 보였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만의 길을 걸어야지. 눈가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향한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김도현의 집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다. 오래도록 함께 살아왔던 집이 아니라 이혼 직후 급히 얻은 작은 원룸이었다. 창문을 열면 바로 맞은편 건물 벽이 보였고 햇살은 한 줌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이곳을 선택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는 동네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첫날 밤, 침대에 누운 도현은 전등 불빛이 스멀스멀 벽에 비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불현듯 깊은 허무감에 빠졌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서는 늘 불평이 가득했지만 최소한 사람이 있다는 온기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졌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예전 같으면 아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간간히 TV 소리를 키웠을 것이고 그는 방 안에서 얇은 책을 넘겼을 것이다. 그 익숙했던 소음조차 그립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시련이 시작되었다. 집안일이 문제였다. 결혼 생활 내내 가사 잃은 아내가 거의 도맡아왔기에 도현은 청소기 사용법조차 서툴렀다. 첫 주말 더러운 바닥을 닦아보려 했지만 걸레질은 금세 허리가 아파 그만두고 말았다. 설거지도 서툴러 접시를 미끄러뜨려 깨뜨렸고 하필 그날은 손가락이 베어 피가 뚝뚝 흘렀다. 혼자서 지혈하며 그는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밥 한 끼,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하다니. 참 우습구나. 밥 문제는 더 심각했다. 아침에는 대충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인스턴트 라면에 의존하는 날이 많아졌다. 끓는 물에 면을 넣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예전엔 아내가 맛없다 욕을 해도 따끈한 밥 한 그릇은 있었는데 그 생각이 스치면 괜히 코끝이 시큰거렸다. 외로움은 음식보다 더 쓰라린 문제였다. 은퇴 후엔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다. 몇몇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지만 갑자기 이혼했다는 얘길 어떻게 꺼내지? 라는 생각에 망설이며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곤 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자 방 안 공기가 무겁게 짓눌렀다. 텔레비전을 켜도 화면 속 떠들썩한 예능은 그의 외로움을 더 도드라지게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앞벤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옆집 노인이 말을 걸었다. 새로 이사 왔나 보구먼. 혼자 사는 거야?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어 보였다. 그냥 혼자 지냅니다. 노인은 피식 웃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나도 혼자야. 나이 들면 결국 다 혼자 남더라고. 괜히 외로워 말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위로 같으면서도 또 다른 허무로 다가왔다. 정말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는 걸까? 도현은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가도 카운터 아주머니가 어르신 따님이나 아드님이랑 같이 안 오세요? 라고 물으면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쿡쿡 찔리는 듯 했다. 그는 아직도 자식들에게 이혼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알리고 나면 아버지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질문을 받을까 두렵기도 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은 절정을 이뤘다. 도현은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잘한 걸까? 이 나이에 혼자 남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공허하게 메아리 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 매일 들어야 했던 냉소와 비난보다는 이 적막이 조금은 견딜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도 생겼다. 주말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발걸음이 무겁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산책로에서 만난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을 때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풀리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래, 지금은 외롭고 서툴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겠지? 도현의 홀로서기는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외로움과 시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가능성의 씨앗도 숨어 있었다. 그는 아직 모른다. 이 고독의 시간이 언젠가 자신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이혼 후 2달쯤 지났을 무렵 기철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쓸쓸함에 하루 종일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나 답답한 공기가 목을 조이는 듯해 견딜 수 없을 때면
무심코 신발을 신고 동네 골목길을 걸어나가곤 했다. 처음엔 단순히 숨을 돌리기 위해 나선 발걸음이었지만 걷다 보니 오래 잊고 있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담벼락 너머로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길모퉁이 구멍가게 주인의 환한 인사. 그 모든 것이 새삼 따뜻하게 다가왔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세상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기철은 혼잣말을 하며 어깨를 움츠렸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은 환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산책이 습관이 되자 기철은 하루에 조금씩 걷는 거리를 늘려갔다. 처음엔 동네 한 바퀴에 불과했지만 이젠 강변 산책로까지 발길을 옮겼다. 강물은 계절의 빛깔을 담아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차갑지만 맑았다. 그는 강가에 앉아 한참을 하늘과 물결만 바라보곤 했다. 그 순간만큼은 지난날의 상처가 조금 옅어지는 듯 했다. 내가 혼자라는 건 더 이상 형벌이 아니구나. 그저 새로운 방식의 3일뿐.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어느 날은 오래된 서랍 속에서 먼지가 잔뜩 쌓인 하모니카 하나를 발견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모임에서 불곤 하던 물건이었다. 무심코 입에 대고 소리를 내니 서툴지만 애틋한 음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기철은 잊고 있던 자기 모습을 되찾은 듯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래, 나는 음악을 좋아했지? 사람들과 함께 노래 부르던 게 즐거웠는데 그는 혼잣말을 하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 이후 기철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짧게라도 하모니카를 불었다. 서툰 음색이었지만 그것은 확실히 그의 가슴을 채우는 작은 위안이 되어주었다. 동네의 작은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찾아간 것이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 앞에 앉아 있는 것조차 어색했다. 그러나 책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조금씩 공유하면서 기철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특히 자신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이 진심 어린 존중을 보여줄 때 그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나를 아버지나 노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구나. 한 사람으로서 들어주는구나. 그 감각은 오래도록 잊고 있던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작은 일상도 기쁨이 되었다.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우려내며 창문 너머 햇살을 바라보는 순간이 그렇고 동네 시장에서 채소를 사며 상인들과 짧게 주고받는 대화도 그렇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다 여겼던 순간들이 이제는 다르게 다가왔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네. 그저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기철은 속으로 웃음을 지으며 장바구니를 둘러매곤 했다. 가끔은 외로움이 불시에 찾아와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기철은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외로움 속에 잠시 머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기철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냐? 이제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무엇이 널 기쁘게 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그는 허둥대지 않았다. 대답은 크지 않았다. 그저 걷고, 노래하고, 웃는 것 그리고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는 것. 하지만 그 소박한 대답이야말로 그가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삶의 본질 같았다. 그리하여 기철은 조금씩 달라졌다. 얼굴의 주름은 여전히 깊었지만 표정에는 옅은 여유가 깃들었다.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가벼워졌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고 몇몇 이웃은 말을 걸며 놀라워했다.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그러면 기철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야 숨을 좀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꾸밈없는 진심이었다. 기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이나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틀에만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 작은 기쁨들이 모여 그의 일상을 채우자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유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외로움과 함께 걷고 소박한 순간을 즐기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였다. 봄바람이 한강 위를 스쳐 지나가던 어느 날 준호는 오래된 책방 앞을 우연히 지나치게 되었다.
퇴직 전에는 늘 바쁘게 회사를 오가느라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곳이었다. 문을 열자 종이 냄새와 오래된 목재 선반에서 풍기는 따뜻한 향이 그를 감싸 안았다. 책장을 하나하나 넘기며 시간을 보내던 그때 옆에서 조용히 시집을 고르던 한 중년 여인이 말을 걸어왔다. 저 시집, 저도 예전에 참 좋아하던 책이에요. 젊었을 땐 그 시 몇 구절로 하루를 버티기도 했죠. 준호는 순간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을 느꼈다. 이름은 선미라는 그녀는 준호와 비슷한 나이 또래였고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책 이야기를 나누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다. 그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준호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듯한 경험이었다. 이전에 그는 늘 회사 동료, 아내, 자식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인간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 개인으로서 새로운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설레었다. 며칠 뒤, 준호는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시낭독 모임에 초대받았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참석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주었다. 어떤 이는 오랜 외로움 속에서 시를 통해 위로를 얻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아픔을 시로 치유했다고 털어놓았다. 준호도 용기를 내어 자신이 적어둔 짧은 글을 읽어내려갔다. 늦은 봄, 혼자가 된 방 안에서 작은 새소리에 다시 살아남을 결심을 한다. 외로움은 나를 흔들지만 자유는 나를 다시 일으킨다. 모임의 사람들은 그의 글에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며 정말 제 마음 같네요 하고 속삭였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혼자가 된 삶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이들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 후로 준호의 하루는 달라졌다. 아침에는 공원에서 조깅을 하며 얼굴을 익힌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열리는 미술교실에도 발을 들였다. 손에 쥔 붓은 서툴렀지만 색을 섞고 캔버스 위에 얹는 과정 자체가 그의 마음을 치유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은 그동안 가정 안에서 잃어버렸던 따뜻한 교감을 되찾아 주었다. 가끔은 선미와 함께 동네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했다. 선미는 준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남편,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온 것 같아요.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으로 만나는 거죠. 그 말은 준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결혼 생활 속에서 늘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역할에만 매달렸지 스스로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 새로운 관계들은 단순한 교제를 넘어 준호에게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깨달았다. 누구나 각자의 상처와 외로움을 지니고 있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빛을 발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어느 늦은 저녁,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강변에 앉아있던 준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어.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이제 그 바람은 더 이상 추위가 아니라 자유와 확장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준호의 마음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고 그 넓어진 마음은 곧 다가올 새로운 삶의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다. 퇴직 후 맞이한 아침은 언제나 일정했다. 새벽 6시 정각이면 알람이 울렸고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며 억지로 눈을 떴다. 그러나 이혼 후 처음 맞이한 아침은 전혀 달랐다.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고 잔소리도 없었다. 침대 위에는 자신만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김현수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시계를 보았다. 오전 9시 평생 거의 경험해본 적 없는 늦잠이었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침묵은 자유로우면서도 낯설었다. 누구도 시계를 들여다보며 출근을 재촉하지 않았다. 밥상이 차려졌는지 확인하는 목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자유는 곧 공허와 맞닿아 있었다.
이제 정말로 나 혼자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의 서늘한 공기가 방 안을 채웠다. 부엌에 들어서자 어제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와 살던 시절 식탁 위에는 늘 김치찌개, 생선구이,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작은 플라스틱 포장 용기가 그의 한 끼를 대신했다. 그는 김밥 포장을 뜯으며 쓸쓸히 웃었다. 그래도 이게 내 선택이지. 씹히는 밥알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가벼움이 있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실감을 주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는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다. 빈칸을 채우듯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적어 내려갔다. 매일 아침 산책하기. 오래 미뤄둔 책 읽기. 기타 다시 배우기. 손자와 주말마다 만나기. 목록은 소박했지만 그의 눈에는 낯설 만큼 신선하게 보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의 하루는 회사의 회의 일정, 상사의 지시, 아내의 요구로 채워져 있었다. 이제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고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묘하게 들뜨게 했다. 첫 번째 계획대로 그는 운동화를 신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나무들은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을 걸어가는 노부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찌릿했다. 두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걷는 모습은 오래된 부부만이 풍길 수 있는 평화로움이었다. 그는 무심코 자신의 빈손을 내려다봤다. 손가락 사이로 스치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연락처 목록에는 여전히 자네라는 이름이 남아있었다. 지워야 할지 그대로 둬야 할지 망설였다. 결국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직은 아니야. 완전히 과거를 정리하기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처 서점에 들렀다. 그는 몇 년 전 퇴직 선물로 받은 독서권을 떠올리며 소설 한 권을 집어들었다. 책 표지를 쓰다듬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젊은 시절 야근으로 바빠 읽지 못한 책들이 떠올랐다. 그때는 늘 언젠가는 읽겠지라며 미뤘는데 이제는 그 언젠가가 눈앞에 있었다.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고요한 방 안에서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갑자기 허전함을 느껴 책을 덮었다. 혼자 있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유는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었지만 동시에 견뎌야 하는 무게도 있었다. 저녁 무렵 그는 오랜만에 친구 박종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종호야, 나다. 시간 괜찮니? 현수야. 요즘 소식이 뜸하더라. 잘 지내? 잠시 망설이던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 지난달에 이혼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 종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은 거지? 괜찮은 척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 대화는 그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다. 적어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그날 밤 그는 따뜻한 국밥집에서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종호가 농담을 던지자 그는 허심탄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달랐다. 혼자 먹는 삼각김밥, 낯선 공원의 바람, 친구와 나눈 대화.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살아야지. 이상호의 일상은 점차 안정된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낯설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작은 규칙들을 세워나갔다. 아침에는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며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탁이 아니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위해 밥상을 정성스레 차렸다. 된장국을 끓이고 제철 채소를 곁들인 반찬을 올리면서 혼자니까 대충 먹어도 된다오는 생각을 버렸다. 오히려 그는 혼자이기에 더욱 자기 몸과 마음을 소중히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새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마음을 채워주었다. 예전 같으면 바쁘다는 이유로 놓쳤을 풍경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다가왔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는 순간들에서 그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꼈다. 삶이란 반드시 거대한 사건이나 성취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는 듯 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의 안정이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늘 좋은 남편과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갔다. 가끔씩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얼굴을 바라볼 때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상호야, 너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이 짧은 독백이 그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어주었다. 이상호는 새로운 취미에도 도전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서예교실에 등록했고 주말마다 작은 카메라를 들고 근처 산책길을 사진에 담았다. 붓끝에서 번져나오는 먹빛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정화시켜 주었고 사진 속 계절의 변화를 기록하며 그는 세상의 흐름과 자신을 겹쳐 바라보았다. 글씨 한 획, 사진 한 장에 담긴 집중의 순간들이 마음의 잡음을 줄여주었고 그는 점차 내면의 평온을 되찾아갔다. 처음에는 밤이 가장 힘들었다. 고요한 집 안에서 들리는 것은 벽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그럴 때면 지난날의 기억들이 불쑥 떠올라 마음을 흔들곤 했다. 그러나 그는 점차 그런 시간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차라리 그 고요함 속에 몸을 맡기며 명상을 시도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멀어졌다. 그는 서서히 혼자의 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값진 깨달음은 행복이란 타인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늘 아내의 말과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 애썼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다.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조차도 행복으로 다가왔다. 그 행복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히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주었다. 이런 변화를 체감하면서 이상호는 어느 순간 스스로도 놀랐다. 한때는 홀로 사는 것이 두렵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혼자라는 사실이 자유로움으로 느껴졌다. 매일의 루틴이 무겁지 않고 작은 선택들 오늘은 어떤 음식을 해 먹을지 어느 길을 걸을지조차도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다. 그는 점차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완성해가며 내적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자리하지 않았다. 아내와의 지난 시간, 그리고 이별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그 또한 그의 삶의 한 부분이자 배움의 과정이었다. 그는 그 기억을 억지로 지우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지나온 자신의 흔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으로 채워나가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이상호의 하루는 어느새 고요하지만 단단한 리듬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키며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맛보았다.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김선호는 창문을 열어젖히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나무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 아직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동안 그는 오직 살아내기 위해 하루를 견디듯 보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단순히 살아있다가 아니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느꼈다. 그 감각은 오래된 감옥에서 막 걸어 나온 자유인의 심정과도 같았다. 며칠 뒤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그는 우연히 한 봉사단체의 홍보 부스를 보게 되었다. 별표 시니어 봉사단 모집 지역 아이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별표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곧 조용히 웃었다. 오랜 세월 교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었다. 그 기억이 다시금 불씨처럼 되살아났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신청서를 작성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웠다. 첫 만남의 날, 그는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서며 잠시 숨을 고르았다.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려 퍼졌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초등학생이 환한 미소로 다가와 인사하자 그는 순간 울컥했다. 자신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목소리는 오래전 잊고 있던 그의 정체성을 되살려 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안녕. 앞으로 자주 보자. 그 순간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문이 열리는 듯 했다.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존재, 그리고 다시금 의미 있는 역할을 맡는 기쁨이 밀려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매주 아이들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배움의 갈망과 호기심이 반짝였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글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그 말에 김선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자신이 누군가의 꿈에 불씨를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몰랐다. 그는 소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넌 이미 훌륭한 시작을 하고 있어? 절대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라. 이후 그의 삶의 리듬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는 예전처럼 혼자서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며 하루를 준비했다.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서점에도 자주 들렀다. 아이들과 나눌 좋은 책을 찾기 위해서였다. 책장을 넘기는 그의 손길은 젊은 시절보다 더 따뜻하고 느긋했다.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그의 삶을 환히 밝히는 선언과도 같았다. 아이들과 함께한 활동은 그에게만 변화를 준 것이 아니었다. 지역사회에서도 그는 점차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다른 어르신들도 그의 이야기에 감화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김선호 어르신 같은 분이 있어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졌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의 삶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빛나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느 저녁,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오래된 다리 위에 잠시 멈춰 섰다. 붉게 물든 노을이 강 위에 비치며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전 아내 최미정.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짧은 정적 뒤에 낮지만 흔들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요즘 잘 지내? 그는 한숨 대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나 잘 지내. 아주 잘. 그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상처가 아닌 현재의 평안과 단단함이 묻어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는 한동안 노을을 바라봤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의 상처조차도 지금의 자신을 만든 토양이었다. 그는 더 이상 미정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와의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강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은 한층 더 빛났다. 이웃들과의 대화, 아이들과의 웃음, 혼자만의 산책조차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주어진 것임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언젠가 또 다른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혼자 살아갈 수도 있다. 그 어떤 길을 택하든 그는 두렵지 않았다. 이미 그는 스스로를 되찾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선호의 삶은 어둡고 무거운 고독에서 벗어나 다시금 빛을 품은 희망의 삶으로 변모했다. 과거의 이별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이었다. 그는 창문을 활짝 열며 따뜻한 바람을 맞이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짐했다. 앞으로의 날들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으로 채워가리라. 늦은 오후, 가을 햇살이 붉게 물든 한강을 따라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민호는 익숙해진 산책길을 천천히 걸으며 바람결에 흔들리는 억새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다. 외로움은 친구가 되었고 고독은 사유의 깊이가 되었으며 자유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에게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그는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보다가 화면 속에 오래된 이름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윤정희. 그의 전 아내였다. 지난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소식은 간간히 자녀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정희는 여전히 사람들과 모임을 즐기고 여전히 화려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늘 묘한 공백이 묻어 있었다. 화려함 이면에 무언가 지쳐있는 기색이 느껴지는 듯 했다. 민호는 잠시 멈춰섰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뒤섞여 올라왔다. 분노, 서운함, 미련,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한 줌의 애정.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지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서성이다가 천천히 선율을 만들어갔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치지 못했을 곡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오롯이 자기만의 음악이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과 어우러져 방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웠다. 바로 그때였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윤정이었다. 순간 민호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는 몇 초간 숨을 고른 뒤 화면을 열었다. 짧지만 묵직한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당신, 요즘은 행복해. 민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다. 오랜 세월 서로를 갉아먹던 관계였지만 이 질문만큼은 진심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정희도 외로웠던 걸까? 혹은 후회와 미련이 남아있는 걸까? 민호는 급히 답장을 쓰려다 멈추었다. 예전 같았으면 감정이 앞서서 원망을 쏟아내거나 반대로 괜스레 미련을 드러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그 곁에서 미소를 짓는 부모들. 민호는 문득 깨달았다. 행복이란 누구와 비교해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구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키보드를 눌러 답장을 보냈다. 응, 정희 씨, 나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화로운 시간일 거야.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 한켠이 시원해졌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것이었다. 오랜 상처와 미련이 그 순간 조금은 정리되는 듯 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과 마주했다. 늘 주눅 들어있던 젊은 시절의 자신이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다.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도 돼. 민호는 눈물이 맺힌 채로 깨어났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의 눈물,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한 시작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그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제 단순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다. 그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누군가와 나누고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작은 기여라도 하며 살고 싶었다. 민호는 오래전부터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일을 꺼내 들었다. 근처 도서관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자원봉사였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번엔 과감히 신청서를 작성했다. 며칠 뒤 그는 피아노 앞에서 아이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작은 손들이 서툴게 건반을 누르자 불협화음이 흘러나왔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였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올바른 자리에 놓아주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음악실에 울려 퍼지는 서투른 선율 속에서 민호는 오래전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았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소박한 꿈이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을 더하는 여정이 될 것이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 진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는 거야? 두렵지 않다. 윤호는 어느새 70을 훌쩍 넘어 있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보다 한결 가볍고 따뜻해져 있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거닐고 이웃들과 나누는 인사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작은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우정은 그의 삶을 채워주었다. 그러나 윤호는 가끔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남아있는 미묘한 그림자를 느끼곤 했다. 그것은 아마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관계, 특히 전 아내 지연과의 기억 때문일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윤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도 익숙했다. 윤호 씨. 나야. 지연이.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십 년을 함께 했으나 결국 서로를 상처내며 끝낸 관계. 그러나 동시에 떨쳐낼 수 없는 인연. 아, 지연 씨.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부드러웠다. 지연의 숨결 너머로 묘한 떨림이 묻어났다. 나. 요즘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문득 당신이 생각났어. 우리. 그때 너무 못나게 끝내지 않았나 싶어서. 윤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이제야 서로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순간이 온 것이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눈앞의 지연은 예전의 날카로운 기세 대신 세월의 흔적과 함께 한층 부드러워진 모습이었다. 윤호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주 앉은 게 언제였죠? 아마 서류에 도장 찍던 그날 이후일 거예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날선 긴장감이 없었다. 대신 서로의 세월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여운이 감돌았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난 왜 그렇게 차갑고 이기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당신은 늘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난 그걸 당연하게만 여겼던 것 같아요. 윤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도 부족했어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고 제대로 소통하려 하지 않았죠. 결국 우리 둘 다 미숙했을 뿐이에요. 그는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못했을 말들을 차분히 내뱉을 수 있었다. 시간은 두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었고 상처는 아무러 스카우즈 대신 위즈덤을 남겼다. 대화는 과거의 상처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도 이어졌다. 지연은 최근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닌다고 했다.
혼자 사는 외로움도 컸다. 윤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안쓰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병원 갈 때 함께 가줄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부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래된 인연으로서.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워요. 사실 당신이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어요. 내가 잘못한 게 더 많다고 생각했거든.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었다. 잘잘못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다. 예전의 부부관계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성숙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되었다. 윤호는 자신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화해를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더 깊이 다가갔다. 어린 시절 친구와의 재회, 손주처럼 따르는 동네 아이들과의 추억, 그리고 교회나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나눔. 윤호의 삶은 더 이상 홀로가 아니었다. 어느 겨울날 그는 모임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결국 혼자가 아닙니다.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야 그걸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오랜 세월 눈물과 고통을 거쳐 얻은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윤호는 창가에 앉아 겨울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깊은 평온이 일렁였다.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짓눌리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오래 기다려온 화해와 용서로 가득 차올랐다. 그것은 지연과의 화해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기도 했다. 오랜 여정 끝에 윤호는 마침내 삶의 완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정호는 어느덧 칠순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 세월은 여전히 빠르게 흘렀지만 이제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다. 인생은 끝없는 쟁취가 아니라 놓아야 비로소 얻는 것이 있음을. 그는 긴 시간 동안 붙잡고 있던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아내와의 관계, 과거의 상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실패했다는 자책감. 그 모든 것은 그의 삶을 묶어두던 무거운 쇠사슬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았다. 어느 날 오래전 헤어졌던 아내 선옥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정호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래, 잘 지내. 당신은 어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심스러운 대화를 이어갔다. 그 옛날의 상처와 원망은 여전히 흔적처럼 남아있었지만 시간은 그것을 무디게 만들고 있었다. 서로에게는 더 이상 원망 대신 이해가, 후회 대신 감사가 남았다. 우린 참 많이도 싸웠지. 그래도 덕분에 배운 것도 많아. 이제는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 짧은 대화였지만 정호는 그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된 빚을 다 갚고 나서야 가벼워지는 것처럼 그와 선옥은 서로의 삶에서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정호의 삶은 이제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동네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자신이 기르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따다가 식탁에 올렸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성취나 큰 부귀를 원하지 않았다.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랜 세월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본질이었다. 마을의 아이들이 종종 정호의 집에 놀러왔다. 그들에게 정호는 단순한 노인네가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따뜻한 어른이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땐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의 질문에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실수도 많았고 고집도 셌지.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은 조금은 부드러워졌단다. 그의 대답은 아이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위로였다. 과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가끔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더 일찍 대화하지 못했던 것, 아이들에게 더 따뜻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러나 그는 그 후회마저도 품어냈다. 그것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정호는 깨달았다. 인생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며 배움을 얻는 것임을. 상처는 흉터로 남지만 그 흉터는 오히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증명해주는 표식이었다. 어느 날 정호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에게 작은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생은 늘 늦은 줄 알았는데 사실 늦은 순간은 없더군요. 저는 67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땐 허무했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유도 없었겠죠. 여러분,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누군가는 이미 가족 갈등 속에 지쳐 있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을 희생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정호의 말은 그들에게 위로이자 용기였다. 마지막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을 때 정호는 따스한 햇살 속에 앉아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세월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말을 남겼다. 나는 늦게나마 자유를 배웠고 용서를 배웠다. 내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 덕분에 더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온 모든 날이 나에게는 선물이었다. 그 말은 단순히 그의 고백이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배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변할 수 있다. 정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다. 독자들이 그의 발자취에서 무언가를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인의 인생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다시 새겨야 할 진실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